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정치 컨설팅 퍼블리커스의 윤주진 대표, 필립 정치 컨설팅의 강성필 대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후 탈당과 신당 창당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 발언 좀 더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습니다. 우리도 혐오와 증오의 양당제를 끝내고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네, 야당 상황이지만 윤주진 대표께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이낙연 전 대표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민주당이 변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건데 전직 야당 대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좀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임 민주당 정권에서 총리를 지냈고 또 정당 대표 또 한때 상당히 유력한 대권 주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완전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야권의 새로운 정치 흐름을 본인이 주도하겠다 이런 선언을 한 것인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낙연 전 총리가 지난 총선에서도 사실은 민주당의 선거에서 상당히 주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양당제의 어떤 제도적 틀을 상당히 10분 활용해서 거대 의석수를 가져갔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민주당 정권을 상당히 그 주도 있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 이낙연 전 대표가 갑자기 좀 본인의 정치적 어떤 새로운 움직임을 위해 다당제라는 것을 꺼낸 것은 지난 이낙연 전 대표와 또 민주당의 정치와는 좀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물론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윤 대통령도 뭐 비판하긴 했습니다만 대장동 최초 제보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보는 관점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 화살이라는 게 멀리서 쏘는 것보다 가까이서 맞으면 더 아프고 상처가 깊죠. 그런 측면에서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오랜 시간 동안 키워온 자산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전 대표 여러 가지 요직을 거치셨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 지난 대선 경선에서 그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치열하게 경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경선에서 패배한 후에 보여준 모습들이 민주당 지지자들로서는 어떤 윤석열 대통령에게 패배하는 큰 이유가 되었다라는 아쉬움이 내부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좀 흘렀는데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지금까지도 우리 민주당을 지금까지도 힘들게 하고 있는 대장동 이슈를 결국 이낙연 캠프에서 제보함으로써 우리 민주당을 위험에 빠뜨렸다라는 비난을 명기 어려운 거죠. 그런 면에서 이낙연 대표가 지금까지 민주당을 떠나서 새로운 신당을 창당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진정성을 본인의 정치적 자산인 호남에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다. 그래서 신당 창당에서도 동력을 매우 상실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좀 지켜볼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의 이어진 발언은 우리도 혐오와 증오의 양당제를 끝내고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해야 한다. 뭐 이 내용인데 뭐 양당제 끝내고 다당제 시작해야 된다. 이 발언은 그동안 뭐 제3의 선택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제3의 선택지라는 것이 뭐라고 보십니까? 뭐 진보 외연을 확장한 뭐 진보 신당일까요? 아니면 과거에 그 보수와 진보가 함께했던 정당이 있었습니다. 합리적 뭐 진보, 개혁적 보수 이런 깃발을 들었었죠.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하면서 말씀하신 걸 보니까 독일의 다당제를 말씀을 하셨어요. 독일의 다당제는 우리가 일명 신호등 연정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정치로 예를 든다면 국민의힘과 정의당, 쉽게 말해서 보수와 진보가 함께 연정을 해서 정부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상상력을 발휘하기 매우 힘든 구조입니다. 이념 대립이 극심하다 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윤주진 대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아까 우리 강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여당이 되는 것이고 꼭 의석수를 과반을 하지 않더라도 홀로 독립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과 같은 다당제 같은 경우는 의석수를 과반을
가져야만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연립 정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사회, 대한민국 정치 사회에서는 대통령만 배출하면은 아무리 작은 수를 갖고 있더라도 심지어 소속 정당이 없더라도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정부를 예.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정치 현실에서 자당제를 말씀하시는 것은 다소 맞지 않은 문법이나 다만 지금 국민들이 양당 정치에 대한 피로감이 높고 예. 소위 말하는 반윤, 반명이라고 하는 이 회색 지대에 있는 부동층을 누가 끌어가는 것이냐에 따라서는 사실 정치적 승부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당제라는 의미를 새로운 화두를 꺼내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진영 개념을 넘어서는 그 신당이 가능할까요? 기존의 제3지대 혹은 중도정당은 주로 좀 이념적 스펙트럼의 관점에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너무 진보도 아니고 너무 보수도 아닌 다소 중도 이념에 가까운 분들이 모여서 새로운 정치 시도를 했었고 실은 그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현재는 국민의힘에 계신 안철수 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지금 현재 논의되는 제3지대는 실은 윤석열 정부에도 실망을 했고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민주당에도 실망한 오갈 데 없는 부동층이 뭔가 새로운 정치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기대를 거는 것인데 문제는 결국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적 스펙트럼을 함께하는 이들이 사상적 결사체로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치 운동의 결국 마지막 한계의 종착점은 결국 이념적 차이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3지대가 과연 이념적으로 화학적 결합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한계가 크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반윤 반명을 기치로 나오는 신당 세력들의 현황을 좀 화면으로 보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탈당을 선언한 원칙과 상식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낙연 전 대표도 여기에 같이 당신과 함께까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일단은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함께 할 걸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다른 한쪽이 바로 이준석 신당인데 양양자 한국의 희망과 양양자 대표가 있는 의원이죠. 한국의 희망과는 함께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은 아직 어디와 함께 갈지 입장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성필 대표에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들이 공통으로 외치는 것이 기호 3번 아닙니까? 네. 일단 기호 3번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죠? 네, 제일 중요한 것은 현역 의원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느냐가 관건이 네. 될 겁니다. 그래서 2월 15일경이 되면 현역 의원 보유수에 따라서 예. 정당의 기호가 정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번과 2번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나눠 가지고 될 것이고 이제 3번을 이제 3신당이 가져가느냐의 문제가 있는 건데 예. 아무래도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 개혁신당의 특징을 보면 기존의 3당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3당은 안철수 신당, 예전에 국민의당을 예로 든다면 예. 그래도 호남이라는 지역적 기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준석 개혁신당은 어떤 세대와 이념적 기반을 하고 있다는 게 특이한 점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금태섭, 양양자, 그리고 뭐 정의당 탈당파까지 다 예. 합쳐져서 3지대 캠프를 몸집을 키우려고 한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모두 당장 합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하지만 네. 뭐 당장 바로 시간도 필요할 쉽게 연대가 돼버리면 예. 사실 본인들의 어떤 화학적 그리고 극적 드라마 같은 요소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흥행적인 요소로 많이 반감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은 각자의 진영 내에서의 어떤 경쟁, 기존 정당과의 이낙연 신당은 이제 민주당과 그리고 이준석 신당은 국민의힘과 좀 경쟁하면서 각자 진영 내에서 좀 세불리게 하는 상황, 그런 상황으로 갈까요? 근데 이제 그 민주당과 이낙연 신당 같은 경우는 예. 경쟁의 대상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쟁의 대상이 되려면 예전에 민주당과 국민의당 같은 어떤 구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낙연 신당과 함께 하려고 하는 현역 의원들이 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호남에서도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경쟁하는 것과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과 경쟁하는 건 다소 다른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 윤주진 대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벌써 원칙과 상식 3명의 현역 의원이 사실상 이낙연 신당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명실상부한 민주당의 대권 주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 그리고 호남이라고 하는 아주 든든한 정치적 기반을 갖고 있고 또 전 총리를 지내면서 민주당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이제 뭐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실은 정치권에서
민주당이 뭐 하위 20%뭐 이런 컷오프 흉흉한 소문도 돌았습니다. 네. 앞으로 공천 과정이 본격화되면 될수록 사실 민주당에서 이탈하게 될 현역 의원들은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많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정치적으로 꽤나 그 많은 연대 의식을 보여줬던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예. 탈당에 선을 그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들어서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준석 신당행을 그 의사조차 내비치는 현역 의원이 현재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준석 신당은 민주당의 표를 가져올 수 있는, 민주당 지지층의 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도 경고가 되고 있고요.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반윤 심리를 가진 부동층 중에 혹은 또 약간 중도 성향의 민주당 지지층이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오히려 이준석 신당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심리가 또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낙연 신당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민주당에게는 좀 위협적인 어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준석 신당과는 그냥 차별화된 노선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뭐 두 분 입장이 워낙 다르셔가지고 누가 맞으실지 좀 보면서 했습니다. 제3지대 대연합을 외치면서도 이렇게 이낙연, 이준석 측 미묘한 신경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위원장은 지금은 개혁신당의 독립적인 지향점을 세우는 게 관심사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개혁신당과의 연대 관련 질문에 지금은 연대 얘기를 꺼낼 단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태섭 새로운 선택 대표는 3지대마저 힘을 모으지 못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당장 그 이준석 그 신당 측에서 이제 비례 따로 지역구는 같이 좀 이렇게 후보를 내는 게 어떻겠냐 이런 네. 제안을 이낙연 신당 측이 했는데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어요. 같은 제3지대라고 해서 모두가 다 같지는 않을 겁니다. 동상이몽이죠. 왜냐하면은 각자가 지향하는 정치 노선도 다를 뿐만 아니라 이 기반도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정당 안에서도 실은 공천 작업, 특히 비례대표 공천 작업은 그 순번을 정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뭐 엄청난 전쟁 수준의 그 과정 아니겠습니까? 같은 당에서도 같은 공관위원장을 가진 당에서조차도 그런 갈등이 극심화되는데 예. 서로 다른 출신의 다른 정당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비례대표 1번부터 순서를 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진통이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비례는 따로 하면서 다만 지역구에서 분열이 되면은 제3지대의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각자 유리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구를 골라서 연대체로 가자. 이른바 예전에 했던 야권연대 형식의 그러한 선거 연합체를 제안하는 것인데 이는 이낙연 대표로서는 또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예. 강성필 대표는 상대적으로 이준석 신당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이른바 낙준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준석 그 신당, 개혁신당의 가장 큰 성패는 앞으로 민주당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떤 선택을 가져가느냐에 예. 많이 달려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됐을 때와 병립형의 차이인데 예. 사실 지금까지는 민주당에서 병립형으로 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그랬었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준석 신당도 아무래도 병립형으로 가는 것에 대한 어떤 확장성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예. 어쨌든 몸집을 많이 불려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국적으로 후보도 많이 내고 후보를 많이 내서 비례대표 의석도 가져올 수 있기 예. 때문에 뭐 호남에서는 뭐 이낙연 대표 그리고 뭐 수도권에서는 금태섭과 뭐 이준석, 양향자 이런 느낌으로 함께 하려고 했었는데 예. 지금 또 민주당에서 분위기가 연동형 비례대표를 받을 수도 있다. 준연동형? 네, 말씀하시는 준연동형을 받을 수도 예. 있다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서 계산이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서로 본인이 있던 터에서 예. 기득권, 사당화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새로운 정치를 그렇죠. 해보겠다고 삼지대에 텐트를 치겠다는 사람들이 벌써부터 기득권, 비례대표를 주장하고 지분을 나누려고 한다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매우 안 좋은 시선을 커지게 만들 것이다. 신당의 가장 큰 장점은 신선한 새정치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강 대표 하신 말씀처럼 이 선거제 개편이 어떤 결과로 될 거냐에 따라서도 이제 영향을 받을 거다. 신당들이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병립형으로 이제 회귀할 경우에는 이 3당 정도
그러니까 1당, 2당 외에 3당 정도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제3지대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건데 네. 만약에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준연동형으로 계속 지금 현행대로 간다면 이제 과거의 어떤 위성정당, 각 진영에서 위성정당 해서 이제 그 결국은 그 이자 구도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예. 상당히 좀 뭐 꽃놀이패를 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예. 명분상으로는 기존 현행 연동형, 준연동형을 유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를 과감히 포기하는 듯한 노선으로 가면서 예. 당내 진보 지지층의 기반을 좀 더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리평으로 간다면은 이제 당 대표의 공천권 또를 행사함으로써 또 당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양당 모두가 실은 신당 리스크에 상당히 좀 노심초사하고 그렇죠. 있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마치 양보하는 것처럼 뭐 노선을 전환하는 것처럼 모습을 취하면서 예. 기존의 준연동형으로 가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위성정당 나오지 않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습니다. 자발적인 모양새를 취해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를 후보를 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정치적 기반이 양당 모두에게 있습니다. 준연동형이 유지가 된다면 이준석 신당은 보수 쪽으로 다시 연대를 하고 예. 이낙연 신당은 다시 진보 쪽으로 연대를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준연동형이 되면은 굳이 병리평을 할 때 어떤 하나의 정당을 구성할 유인이 많이 떨어지겠죠. 오히려 각자 해처 모여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계산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를 위시하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각자의 또 소수 정치 세력이 정당을 구성해서 이 정치권에 엄청나게 많은 정당이 난립하는 그런 경우의 수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거대 양당은 이제 본격적인 공천 작업으로 혁신 경쟁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현역 물갈이도 해야 하지만 이 공천에서 배제된 인사들의 이 신당행을 차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자, 이거는 강성필 대표에게 좀 여쭤보죠. 자, 개혁신당에서 벌써부터 그 김웅, 오영환 의원에게 오영환 의원 민주당 의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초선 의원 둘에게 러브콜을 보냈어요. 네. 그 김웅 의원도 그렇고 오영환 의원도 그렇고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또 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선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가 아무래도 이준석 신당의 이미지와 잘 들어맞겠죠. 그리고 먼저 이 요즘 3선, 4선 올드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올드보이 86세대들이 자기 자리를 조금 지키는데 급급하다라는 비난이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 두 초선이 와준다면 훨씬 그 신당의 신선한 이미지를 견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민주당에서 오늘 사실상 공천 룰을 확정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전략 지역구의 청년 여성을 우선 공천한다 이런 내용인데 말씀하신 대로 뭐 올드보이들의 불출마 권고를 권고 문제를 총선 기획단에서 뭐 논의했다 이런 얘기가 언론 보도로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관건은 어쨌든 그 빈자리에 이 누구를 공천할 것인가 뭐 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친명계 일색으로 또 하면 또 비판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또 피해가면서 또 혁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요. 그 민주당은 사고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고 지역이 생기면 이 사고 지역은 경선을 하지 않고 전략공천위원회로 넘겨서 거기에서 이제 전략공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최대 한 50군데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50군데가 모두 다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역구는 아닙니다. 격전지도 있고 험지도 있고 양지도 있고 그런데요. 결국에는 그 올드보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는 그 꼭 오래 정치를 했다고 해서 86세대라고 해서 정치를 그만둬야 된다는 선긋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분들이 40대, 50대 젊은 나이에 뭐 장관도 하시고 3선, 4선도 하시고 많은 혜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고향 앞으로 가지 말고 격전지로 가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능력과 비전을 격전지에서 선택을 받으셔라. 그러면은 국민들로는 박수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격전지를 놔두고 양지, 고향 앞으로 가시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천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어느 정당이나 인사가 만사라고 어떻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천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 공천이라고 해서 오래전부터 이 권리당원을 가지고 투표를 해서 그 당원들이 선택한 후보가 되는 거죠. 어쨌거나 뭐 잡음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예, 윤주진 대표께 여쭤볼게요. 이거는 뭐
야당 상황이긴 합니다만 오늘 여당에서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근택 그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있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인데 네. 이분이 이제 성희롱 발언 때문에 공천받기 좀 불리한 상황에 놓이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 그 민주당에서는 비명 타도를 외치면서 그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면서 그 비명계 인사들이 있는 지역구에 이제 네. 도전장을 내미는 그런 친명 인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예. 상황에서 네. 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정성호 의원과의 어떤 문자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노출되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거기에서 이제 이 현근택 그 부원장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물어보니까 네. 그 공관위 컷오프를 제안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여당은 오늘 이거는 뭐 친명 컷오프는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이런 아주 예민한 사안에 대한 문자 메시지 주고받는 과정이 언론에 나오게 된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정말 의도된 것일까? 아니면 정말 불가피하게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고 이 사안의 중대성을 전혀 지금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고요. 친명이라는 아까 말씀하셨던 시스템 예. 공천. 그런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어떤 지금 시스템이 과연 중립적인 시스템이냐 아니면 정말 친명 위주의 짜여진 각본의 시스템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있죠. 지금 올드보이들에 대한 배제를 말씀하시고 또 친명 후보들이 이른바 셀프 자객 공천을 지금 현재 천명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필이면 지금 올드보이로 지목이 돼서 물갈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좀 비명 일색이라는 것이 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최근에 아주 불미스러운 피습 테러를 당했고 그 어느 정도의 좀 그 시간 동안 사실은 이 비명 혹은 이낙연 신당 세력과의 재결합을 좀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사이 동안 좀 놓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분위기 정말 험악한 것 같고 또 이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천 작업에 대한 어떤 신뢰성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공천 학살이다 뭐다 뭐 운동권끼리도 막 그 좀 다툼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현근택 부원장 상황이 좀 불거졌기 때문에 좀 물밑에서 뭔가 좀 경쟁이 정말 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현근택 부원장을 만약에 이번 공천 과정에서 엄중하게 정리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진짜 친명 시스템 공천이구나라는 그런 오해가 결국은 확신으로 굳어질 것이고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금 현재 체제는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강 대표 생각은 어떠십니까? 흔히들 지금 친명 일색으로 채워질 것이다라는 걱정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역구가 지금 253개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 지역구당 최소 3명씩만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출마자가 약 600, 700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후보 중에 어떻게 친명과 비명이 섞여 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사실 양 당이 모두 항상 주류와 비주류는 있었고 항상 비주류는 공천 전에 주류의 어떤 일색으로 채워지는 것에서 경계해 왔어요. 근데 네. 지금의 구도는 제가 봤을 때는 현역과 도전자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 현역들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상황에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친명 일색으로 채워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여당도 오늘 공관위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공관위 인선 현황을 좀 화면으로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대표적인 그 친윤 핵심으로 꼽히죠. 장동혁 사무총장은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거를 반대하기도 했던 인사로서 특별히 뭐 개파가 없다 이렇게 뭐 한동훈 위원장도 얘기를 했고 초선의 충청도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종석 의원도 포함이 됐고요. 근데 이제 그 외부 인사들이 많아요. 그 10명 중에 7명이 외부 인사로 채워졌기 때문에 이걸 두고도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규모 물갈이를 시사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인위적인 물갈이와 일각에서 제기해온 신핵관 위주의 공천 뭐 이 두 가지 비판을 동시에 피할 수 있는
공천 관리가 여당에서도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공천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어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로 일을 잘하고 성과가 있는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아주 공정한 경선기를 줘야 할 것이고요. 반대로 성과가 좀 부진하고 또 의정 활동이 좀 미미했던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한 기준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좀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맞춰진 당무감사를 바탕으로 현역 의원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저는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비정치인들을 위주로 해서 공관위를 구성한 것은 어쨌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최대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겠다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추구하는 당의 모습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유능해야 되고 두 번째는 상당히 속도가 빨라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색깔이 다양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인선들이나 한동훈 위원장의 그 인재 영입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최대한 실무에 가깝고 또 빠르게 정치 현안에 대응하면서 국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인선들을 중심으로 비대위와 공관위를 꾸려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공관위 구성 그 관련 소식 들으셨을 텐데 강 대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사실 저희 당 일이 아니지만 매우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이 253개 지역구에 후보를 공천하는 일이 매우 예민하거든요. 왜 예민하냐? 그 경쟁을 하고 있는 후보 간의 히스토리도 알아야 되고 만약에 한 명이 공천이 잘못했을 때 나가서 무소속으로 나갔을 때 가능성, 당선 가능성도 알아야 되고 그 지역의 정서도 알아야 됩니다. 또 다음 우리 민주당과의 경쟁을 하게 된다면 민주당 그 후보와의 어떤 구도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이것은 그야말로 253개 지역구에 빠삭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관위를 보면 한동훈 위원장은 선거 경험이 없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 0.5선인데 보궐선거로 들어왔어요. 보궐선거는 아시다시피 본인이 선거를 거의 안 하고 당에서 치러주는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선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은 이철규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뭐 가까운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언론에는 그 누구로 채우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검사들의 리스트가 지금도 막 돌고 있어요. 사실 뭐 추측에 가깝긴 하지만.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험이 없는데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한동훈 비대위의 당직 인선을 보면요, 그 요직의 이 비윤계 인사들을 잇따라 중용한 것이 눈에 띕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김종혁 조직 부총장은 이제 최재형 그 대선 후보 캠프 출신이고요. 홍보본부장에 임명된 김수민 청주 청원 당협위원장은 유승민 캠프 출신입니다. 자, 이렇게 요직의 비윤계 인사들을 앉히는 것이 좀 잇따르니까 아까 전에 저희가 뭐 사무총장 인선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니까 당에서는 이렇게 영남 친윤 일색이었던 김기현 체제를 한동훈 위원장이 좀 뒤집으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영남 친윤 의원들이 좀 불안해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실제 그렇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번 인선을 두고 어떤 이것이 공천에 대한 시그널이다. 혹은 학살, 뭐 물갈이 이러한 좀 예민한 상황으로 가는 어떤 그 길을 연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지배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예. 좀 젊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뭔가 조금 더 성과를 내고 국민들에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동성과 신속성을 갖춘 당 체제를 원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은 다소 좀 무거울 수밖에 없는 중진보다는 예. 정치 경험이 좀 없거나 부족하거나 그렇더라도 좀 더 신선하고 최대한 좀 현장에 가까운 그런 실무진들을 중심으로 당을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역 당협위원장인데 이런 조직 부총장이라든지 요직을 맡기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좀 중대한 의미가 있죠. 그거는 상당히 높은 신뢰를 표현한 것인데 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종혁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언론인 출신, 또 김수민 본부장은 이제 홍보 전문가로서 당의 역량을 좀 이끌어 올리는데 필요한 인사를 아무 그런 사심 없이 선입견 없이 고른 것이 아닌가. 대선 때도 역할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두 분은 실제로 당내에서도 많은 당직자 실무자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그런 영향을 갖춘 분들로 예.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야는 현안 관련 공방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금고형 세비를 반납에 대한 그 어제 메시지에 대해서 민주당을 향해서 답을 하라 이런 얘기를 했고, 재차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자 홍익표 원내대표는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는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공직자들은요, 공직 생활을 하던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날아갑니다. 의원들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다가 재판의 지연을 방탄의 수단으로 쓰고 그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림으로써 이 나라 사법체계가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잘못된 사인을 민주당도 저희의 이 제안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장 청구해서 기각되면 그 해당 수사 그 영장 청구했던 검사 월급 한 30% 깎고, 그다음에 해당 정치인 무죄 나오면 그 검사 수사기간 동안 검사 월급 전부 다 100% 안 주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적절하게 행정 권력 또 검찰 권력에 대한 제재 수단이나 견제 수단을 마련한다면 저희들도 국회의원들의 특권도 내려놓을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총선에 다가갈수록 여야가 더욱 거칠게 싸울 텐데 이렇게 되면은 신당 세력들은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 아직 거대 양당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뭐 기존에 있던 본인들이 소속돼 있는 정당을 좀 뭐랄까요? 더 매섭게 정당을 향해 더 매섭게 날을 세우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대 정당이 잘하려면 실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 실력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느끼기에 첫 번째가 경제 문제, 두 번째가 안보, 외교 이런 거고, 세 번째가 정치, 쉽게 말해서 협치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의 차이인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 있었을 때 이준석 개혁신당에서는 신당이 아직 제대로 완성되기도 전에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양당이 하지 못하고 있는 부재한 모습들을 채워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본인께서는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지금의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 전국을 돌면서 하시는 발언들을 보면 뭐 여기서 내가 뭐 태어났다, 여기 아버지 고향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여의도 사투리거든요. 차라리 저는 뭐 부산에 가서는 부산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 강원도는 어떠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는 것이 훨씬 콘텐츠가 풍부해 보이고 여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사는 이전 문제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얘기들도 여야 간에 지금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신당들이 좀 여야를 비판하는 데 있어서 좀 네. 공간이 좁아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뭐 예. 하지만 사실 신당뿐만이 아니라 예. 야당, 제1야당의 민주당도 그러한 이슈 선점력에 있어서는 여당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얼마 전만 해도 그 서울 메가시티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갑자기 서울을 편입을 시키겠다고 카드를 빼들면 저희 뭐 민주당으로서는 뭐 당해낼 도리가 있겠습니까? 민주당도 예전에 공약으로 제시했던 예,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그 여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카드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있겠지요. 대통령이 뭐 재건축 문제도 또 네. 이슈로 또 맞습니다. 던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예. 이 재건축 문제 같은 경우도 네, 사실 짧게 말씀해 다른 거는 주세요. 모르겠지만 딱 한 가지는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뭐 여러 가지 재건축이 빨리 속도감을 있게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건 좋은데 안전진단 문제까지 조금 건너뛰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요즘 안전이 부재한 상황에서 걱정이 매우 커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앞서 뭐 강 대표께서 그 이준석 신당이 정책적으로 파고드는 부분을 좀 좋게 평가를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준석 신당에서 내놓는 그 정책들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음 정책은 영부인 관련된 거라고 하고요. 기존에 쭉 끌고 왔던 반윤 기조 거기에 걸맞는 정책들 위주로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특히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정책과 비전을 갖고 이 제3지대의 어떤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준석 신당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정책적인 것인 거라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이 극심한 이 교착 상태와 어떤 강경한 여야 대립 구도에서 뭔가 좀 새로운 어떤 정치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일말의 희망 속에서 지금 이준석 신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이지 예. 실제로 이준석 신당이 지금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은 글쎄 그동안 여야가 내놨던 정책들과 어디서 큰 차별성인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시간이 좀 지나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신당들도 확실한 그 기존 정당들과 다른 비전, 철학, 가치를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가 좀 거세질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 지점이 예. 제3지대의 빅텐트를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내놓으려면 기존과는 달라야 됩니다. 근데 기존과 다르려면은 색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준석 신당은 특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그 개인적 정치적 신념이 오히려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보다도 예. 어쩔 때는 좀 더 극단적인 수준의 보수적 이념을 드러낼 때가 있거든요. 어떤 남녀 문제라든지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과연 이낙연 신당, 또 금태섭 신당, 기존의 진보 성향의 신당 세력과 어떤 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냐. 예. 바로 여기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결국엔 신당이 내놓을 수 있는 새로운 구호는 정치적 구호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한계를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강 대표께 짧게만 좀 여쭤볼게요. 그 반윤 반명 외에 다른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이제 팬덤 정치 사당화를 얘기하시는 건데 그렇기 위해서는 앞서 윤주진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신당을 꾸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과 선택이 있을 건데 거기서 모두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 자기 지분을 내려놓는 거, 자기 지지율이 더 높다고 해서 많은 지분을 요구하지 않는 예.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주진, 강성필 두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